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배구조 경영 강의를 맡은 한국 ESG 경영원 전문위원 유진 교수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하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그 목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강의 관련 목차는 ESG 경영이란 걸로 해서 사례를 6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구성, 이사의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 이 사례 6개를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6개 범주가 어떤 범주인지, 그다음에 지배구조 17개 세부 진단 항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SG 경영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경영학이라든가 그 관련 수업을 들을 때 아마 회계원리를 강의를 들으셨고, 또 회계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재무제표란 용어도 알고 재무제표 명인지 뭔지를 아시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무제표 회계원리는 기업 가치를 다 설명하고 있나요? 자, 이거부터 한번 제가 여기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금융이라든가 재화 용역, 유형 또는 무형 자산들을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금액으로 계산한 거죠. 올려놓은 건데, 그러면 회계 계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경제적 사건으로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무상태 변동을 화폐 규모로 표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만이 우리가 재무제표의 계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재무제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것이 재무제표에 표시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997년에 존 엘킨턴이라는 분이 포크레들 야만이라는 책에서 기업 가치 평가는 경제적 자본하고 사회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재무제표 기업 가치, 이제 경제적 자본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를 2016년도에 지속 가능성을 요 회계 그룹이라는 데서 그 분석을 해봤어요. 경제적 자본, 재무제표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재무제표 기업 가치는 20%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 봤더니 80%는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같은 종업원이라는 인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 천연 자원, 공기, 물 같은 게 이게 자연 자본이 기업 가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재무제표에 이 80%는 계산이 되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이 조건, 회계상 계산 조건 넘버 1하고 넘버 2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무 상태 변동을 화폐 금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자본이나 자연 자본은 재무제표에 계산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경제적 자본이 재무제표에 계산됐던 경제적 자본 20%를 가지고 모든 기업의 실상이 이럴 거다 해서 평가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주식 투자라든가 그럴 때 그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모든 기업이 똑같이 경제적 자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런 대로 그 문제점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에 속하는 이 요소들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기업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에 대해서도 이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위험은 사회적 자본, 자연 자본에서 발생한다고 제가 여기다 표제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됐길래 이러한 그 기업의 위협이 발생할까?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자본이라면 우리가 보면 뭐 폐기물이라든가 기업이 산업용 폐기물이라든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뭐 또는 그 화석연료 쓰기 때문에 CO2 이산화탄소 그 배출,
또는 그 환경 관련 뭐 규제 위반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특히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많죠. 화석연료를 뗐기 때문에 CO2가 발생이 돼서 지구 온난화를 2100년까지 1.5도 산업혁명 전 온도 대비 1.5도까지 유지를 못하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대두가 돼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또한 기업에서 위험이 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CO2 배출 문제가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 이제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는 산업 제휴라든가 남녀 임금 차별이라든가 아동 그 노동이라든가 또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로 직원들이 중상을 입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또는 협력사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또는 어, 소득 불균형, 소득 상위 1%하고 밑에 층하고 불균형이 더 커진다든가 또 개인 정보 우리가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에서 또한 위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위험 요인이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80%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본, 자연자본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와 같이 자연자본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영을 하는 게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제표 경제적 자본주의는 보통 우리가 단기주의적으로 경향이 많이 지금까지 했었죠. 단기에 실적을 얼마나 잘 내서 지금 CEO들이 연임을 할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단기주의 경향이 강했고 사회적 자본이나 자연 자본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으면 되겠고 기업의 이제 위험이라는 요소는 해저드 위험성 플러스 아웃레이지 사회적 분노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피터 샌드만이라는 위험관리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 분노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험이 생기면 그 경제적 가치로 얼마나 위험이 되겠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사회적 분노 아웃레이지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져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고 얼마가 더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회적 분노 크기와 지속력 때문에 이 사회적 분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연자본 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와 같이 그 기업 위험이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 위험이 발생하게 될 때 이게 사회적 분노로 요즘 뭐 하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보면 뭐 불매 운동 등 가지고 바로 SNS라든가 그래서 바로 어, 분노 그 불매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 걸로 해서 매수출 감소가 바로 직격탄을 받게 되고 또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N유업 같으면 대리점 갑질 사건 등으로 해서 모 사모펀드가 인수가 됐죠. 그래서 아예 지속 경영을 할 수 없는 게까지 되는 사태가 요즘은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은 기업의 리스크 예방되고 또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분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분노가 큰 거죠. 근데 평소에 A라는 기업이 이러한 ESG 경영이라 하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을 했다면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분노가 작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영 같은 걸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ESG 경영은 기업의 리스크 예방 및 국민들의 신뢰 형성에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란 재무제표에 계산되지 못한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하고 자연 자본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계량적 정성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하는 과정이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ESG 경영을 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자본이나 자연자본에 대한 기업들의 비윤리적이나 반사회적 형태, 특히 지배주 구조 관련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전행, 소액주주 소액, 윤리경영 지배구조 위반 등 이와 같이 지배구조 관련된 사항들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나 투명성 강화 활동이 ESG 경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고 또 긴밀하게 이해관계인들하고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업력을 높여서 지속 가능 경영 및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영속할 수 있고 또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과 동식물들이 같이 공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ESG 경영이다 생각을 하시고 지배구조 관한 경영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SG 경영이 무엇이다, 왜 ESG 경영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감이 좀 잡히셨죠? 예. 자, 그러면 지배구조 경영 관련 들어가면서 주식회사 의사결정 체계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 그다음에 감사, 또 그다음에 이사회 밑에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기타위원회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우수 주주총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주주총회에서 보면 이사들을 선임하고 또는 감사를 선임을 하죠. 예? 감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는 여러 가지 이사나 이사회를 이제 뭐 업무 감사를 하고 또 대표이사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배구조 경영이라면 이와 같이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한 개선 및 투명성 강화 활동이 ESG 지배구조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오른쪽 그림 이와 같이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이러한 분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그동안 좀 관행적으로 잘못된 걸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할지 그게 지배구조 경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용어가 좀 중요한데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원래 라틴어 구베르나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조종이라는 거, 배후 조종이라는 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이제 우리가 조종권이라고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베르나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재산과 이윤을 책임지는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 거버넌스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경영을 우리가 지배구조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KESG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사의 구성, 이사의 활동, 주주 권리, 윤리 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례 위주로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주주, 지배주주 3%, 5%인데 소액주주라면 주권 상장이라든가 협회 등록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 발행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미만을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소액주주라고 하죠. 쉽게 하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수는 약 60억 주입니다. 그럼 60억 주 1%는 6천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6천만 주 정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소액주주다 하니까 대부분이 다 상장 법인이나 협회등록 같은 다 소액주주가 다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지배주주는 뭐냐면 법인의 주식 발행 100분의 이상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식 주주가 가장 많은 경우 주주를 우리가 지배주주라 하는 거죠. 100분의 1 이상은 주식을 소유한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를 지배주주라 한다라. 그래서 지배주주가 되고 3% 룰은 사내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에서 선임을 하게 할 때 지배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지배주주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3%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감사위원 선임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와 특수 각각 3% 룰로 해서 사내이사보다는 조금은 이 제한이 조금 보기 더좀 어떻게 룸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 룰은 상장사 주식들을 5%가 보유하게 되면 보유 후 1% 이상이라든 그런 변동이 있게 되면
보유 목적 등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강의에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 1인데 이 사례 1에 나와 있는 것은 신문 기사 내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인들의 이사의 구성을 봤더니 대표이사와 이사장 분리가 34%도 안 되고 여성 이사 비율은 9%밖에 안 된다. 굉장히 이거는 좀 후진적이다. 이제 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올리고 그러면 우리 지배구조 관련 실사 가이드는 어떻게 이런 개정이라는 투명성을 강화했는지 그런 방면으로 학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여러분들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2023년 이사회 트렌드 분석을 봤더니 대표이사와 이사 분량이 34%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다 되는 게 좋고 여성이사 비율도 9% 불가다는 거죠. 선진국 같으면 뭐 20에서 30%인데 이러한 처지다. 그리고 애플 같으면 미국 같으면 애플의 대표이사 나이키 사회이사가 돼서 미국 같으면 전문가가 사회이사가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다 사회이사가 학교 교수 출신이라는 거죠. 한 50%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이제 문제다 하는 것도 이제 신문기사에 나온 걸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럼 학우 여러분들도 이거는 많이 느끼시고 있을 건데 그러면 지배구조 관련한 우리 KESG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이번 개정이나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구성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설명드릴 게 주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제가 설명드려요. 주주자본주의는 뭐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많이 늘려서 배당을 많이 하는 거죠. 주주들에게. 이게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교수가 주창한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그 주류를 이뤘어. 그래서 1970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 주주자본주의가 됐죠. 그래서 회사가 이익만 많이 내면 이제 기타 다른 사항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주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규정이 없고 사회이사 비율도 형식적, 대표이사 이상 이것도 미분리되고 대표이사 구성도 단일성 남성 위주로 됐고 사회이사도 뭐 친구나 뭐 그런 비전문가가 구성이 됐는데 이해관계 자본주의는 1920년도 2020년도라는데 이거는 2019년 8월에 BRT라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 경제인 협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 회사에서 2019년 8월에 우리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아니다. 이해관계 자본주의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는 주주, 뭐 협력사, 종업원 또는 뭐 법인, 국가 또는 그러한 그 채권기관, 그러한 모든 이해관계들에게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이해관계 자본주의 경영을 하겠다고 선포한 건데, 그래서 저는 2020년도부터는 이해관계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지배적으로 이렇게 경영이 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우리 KESG 실사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사인의 이해스 강경 상증도 명확히 기준을 제시했고 사회사 비율도 확대했고 만점이 되려면 95% 이상 사회이사 비율도 60% 이상의 그런 비율을 했었고 대표이사와 이사장 의장 분리도 명확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성별 다양성도 강화했죠. 특별 성으로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전문 자격증도 강화를 했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다 강화를 했는 데 대해서는 저는 대표이사, 이사장, 의장 분리, 이사의 성별 다양성 관리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사의 구성이 이렇게 어, 개정이 되고 또는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사의 의장 분리가 있는데 이거는 왜 했냐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 대표이사가 분리 여부 또는 선임
사회이사가 임명되는 걸 점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점검 기준을 보면 5단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5단계가 마지막 최고 이제 만점 단계인데 5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 또는 현재 대표이사거나 이사의 의장을 역임한 적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가 현재 의장인 경우만 이 만점을 받게 돼 있다는. 그래서 대표이사, 사이사 당연히 분리가 돼 있고 그것도 과거나 현재 대표이사나 이사의 의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사의 의장이 돼 있을 경우는 이렇게 독립성이 확보된 걸로 봐서 만점을 주겠다 해서 확실하게 이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이사, 이사에 대한 분리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의 성별 다양성.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이사의 성별이 뭐 여성이 9%밖에 안 됐는데 이와 같이 성별 다양성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두려 폭넓은 시각과 경험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사의 구성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성별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도 점검 기준을 보면 5가지가 돼 있는데 이 5가지가 돼 있는데 보면 어 5단계까지 이제 최종 만점 만개 달려면 이사인의 여성 의사가 2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비용이 3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여 이사가 2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명이다면 여성 이사가 2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분명히 맞게 또 회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이사의 성별 다양성도 굉장히 비율중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으로 해서 굉장히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렇게 맞춰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사의 성별 다양성이 그만큼 독립성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한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 활동 같은 데 보면 보통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대기업 이사의 안건처리 거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게 신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통과한 데 이사 안건 0점 조건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 이사의 안 이사회가 안건 처리를 이용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비판적인 신문 기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배구조 실사 가이드는 어떻게 개정이나 투명성 강화를 했는지 자, 그걸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성 강화했는데 이게 보면 기존에는 전체나 사내에서 출석률 기준도 미비했고 산하위원회도 없었고 또는 안건 처리 기준 미비했는데 이게 출석률을 강화했습니다.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래서 만점을 나누면 95%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되죠. 95되면 20번 오면 19번은 다 출석해야 된다는 걸로 굉장히 강화했고 산하위원회 기준도 산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했을 때 만점을 받게 됐고 안건 처리 기준도 여기 강화를 했는데 이 안건 처리 기준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이 사례를 가지고 학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보면 여기서는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독립적 전문적 다양한 시각으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히 조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사의 안건 처리 일을 실사 가이드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안건 처리 이 점검 기준이 3단계가 됐는데 그러면 최고 있는 3단계에서 만점을 받게 되려면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5%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5% 이상이 존재해야 너희가 안건 처리를 잘했다. 좀 독립적으로 잘했다 해서 5% 이상이 되는 걸로 만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최초로 가이드로 됐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상 안건처리 어, 한데 5%가 이거는 더 좀 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5%지만 10%, 15%, 2%로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가이드로 5% 줬는데 이렇게만 돼도 이사의 안건 처리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반대나 수정 이러한 게 보완이 굉장히 좀 활발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가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주주관리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주주관리 측면에서는 집중투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10대 재벌기업에 봤더니 집중투표제가 연고시다 해서 이러한 좀 그러한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뭐 소수주의 보호장치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집중투표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실사 가이드는 어떻게 주주 권리 강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이사를 선임하고는 있어서 선임하고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일주 주식이라 부여하는 제도가 집중투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주주가 60주, B주주가 40주인데 이사를 3명을 선임을 한다. 그래서 C, D는 A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고 이주주는 이 이사는 B주주가 추천하는 이사라고 할 때 보면 이제 3명이니까 A주주는 180주가 되겠고 B주는 120주가 되겠죠. 이제 3명만큼 의결을 부여되니까. 그러면 B주주는 그 나눠서 투표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집중을 하면 있으니까 그래서 120주를 이주주에 대해 투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이사가 선임이 되죠. 그러면 이 이사가 선임이 되면 이 이사가 이제 그 소액주주라든가 그런 사람에서 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 측면에서는 이와 집중투표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집중투표제가 대기업에서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사 가이드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 강화는 어떻게 하냐면 주주 총회 집중일 개최, 집중 서면 투표 이런 것을 옛날에는 주주자본에서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해관계 자본주의에서는 소집 공부를 다양화했죠. 5가지 이상으로 한다든가 집중일에 개최를 해라. 집중 서면 이런 투표를 도입을 한 것이 점수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 이해정책 또 어떻게 하라 해서 가이드를 다 주었죠. 그럼 여기서는 4가지 중에서 집중 전자 서면 투표를 어떻게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었는데 그거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집중 서면 투표가 있는데 점검 기준이 보면 집중 투표제는 가중치가 5분의 1, 서면은 5분의 1, 전자는 5분의 2가 됐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안 하겠다 그런 0점을 주고 2단계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데 집중 투표 안 하겠다면 20점, 이게 20점이 이제 빠지게 되죠. 서면은 40점, 전자는 40점. 그래서 집중 투표를 하면 80점 되고 이걸 다 하면 만점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점수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집중 투표제도 도입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그만큼 소액주주들 주주 권리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와 같이 집중 투표 주주 권리 강화하는 이러한 집중 전자 서면 투표제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도입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죠 하고 여러분. 예.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 중요한 윤리 경영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장사 재무팀장이 1880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임플란트 전문경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있었는데 이때 2018년에 입사한 재무관리 팀장이 수지나 잔액증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880억을 횡령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오스템 인플라는 2023년 8월에 사모펀드들이 이제 그 주식을 인수하고 이제 상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영향이 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폐지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리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윤리경영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례는 이해관계 상충이나 금품 및 향후 수수가 많은 편이고 직무 권한된 지휘남용 아까 말했지만 오스트 임플란트의 이런 재무팀장 이런 것도 있죠. 자금 세탁법 위반, 부정 경쟁 행위, 내부 정기 부단 활용 미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윤리규범 위반 사례가 된다면 그러면 윤리규범 위반 사례가 됐으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개선할 활동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를 어떻게 줬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자본주에서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쉬쉬하고 공지를 안 하기도 많았는데, 지금 이해관계 자본주에서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 공시 및 내부 개선 강화까지 같이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발생이 되면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하고 또 내부 개선할지 이제 그 신경을 써서 그것까지 공지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리경영이나 내부 강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배구조에 관한 경영이 더 확실하게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리구역 위반 사항 공시는 뭐냐면 조직이 구성원의 윤리구역 행위, 뭐 뇌물수수, 불공정 제품 서비스 차익금 이러한 모등록 비하 기타 사임 등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구성원 윤리법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윤리법 위반 사항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검 기준을 뭐냐면 여기도 5가지 있어. 이 5가지 기준을 다 충족했을 때 만점을 받는 거죠. 윤리법 위반 건수를 공시하고 있냐? 위반한 구성원 수를 공시하고 있느냐? 위반한 건과 관련 처벌 내역을 사법상, 행정상을 공시하고 있느냐? 구성원 처분 내역, 인사사항을 뭐 징계, 뭐 감봉 이런 것을 공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또한 윤리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선할 계획을 공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충족해서 공시를 했을 때 만점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이와 같이 굉장히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줬는데, 굉장히 가이드도 좀 실상에 맞는 그런 가이드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감사기구가 있죠. 이것도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감사위원회 부적합해서 삼성전자에 반대합니다. 이거는 서울신문에 나온 2024년 3월 24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한국회계학장을 지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주총에서 소신 발언했잖아요. 조혜경이라는 교수님이 로봇 전문가인데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겠다니까, 재무회계 역할에는 로봇 전문가로서 인정하지만 재무회계 역할은 찬성 못한다 해가 반대하면서 소신 발언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를 뽑는데도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 부족한 사람이 감사위원회 이렇게 선임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문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사위원을 어떻게 좀 회계 투명성이 되게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가, 그 가이드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감사위원 기구 관련해서 가이드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지배구조 이 실사 가이드가 굉장히 가이드를 잘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감사 주도 설치도 형식적이고 전문성도 그렇게 좀 형식적이 있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감사부서 설치를 확실하게 제시를 했고 설치를 해서 감사위원회를 도와주라 했고, 감사기도 전문성을 했죠.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거 기준을 하고 됐는데, 그리고 세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직 감사위원회의 거시경제념의 역정 동향이다, 치과 상법 등 이러한 것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조건을 상의한 회계 및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감사경 전문성에서. 그래서 전국에 3단계가 있는데, 감사위원 한 명만 선임돼 있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한 명 이상이 선임돼 50% 이상이면 50점 주고, 3단계가 한 명 이상이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50%를 초과하면 100점을 준다는.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보통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보통 3명으로 구성되면 3명 중 2명은 회계나 재무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이드를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주총전까지 그러한 비전문가 감사위에 선임 거는 많이 이제 지양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감사기구 전문성에 관한 가이드도 굉장히 잘 적절하게 잘 가이드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인데, 지배구조법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작년에 이제 공시하는 게 있죠. 위반이 116건인데 작년 대비 28건 주는데 공시 위반 중 101개 합쳐가 비상장법인이죠. 그러니까 상장법인에서 공시 위반된 것은 4건인데 4개 사인데, 그러니까 상장법인에서는 이와 같이 공시 위반 혐의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지배구조법 위반이 됐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을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배구조법 위반 예시를 보면 뭐 집중투표제 전자 5% 이상 계열의 출자총회 사회이사 선임,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이게 지배구조법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 거 이런 것도 위반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 이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에 대항이 되죠. 여기도 정기, 수시, 자진, 공시도 있죠. 다트점에 보면
그 업체들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 다트에 보면 이렇게 공시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러한 규,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하는 거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제대로 다 그 위반하지 않고 됐는지 이제 그걸 관련해서 가이드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배구조 이것도 옛날 같으면 되게 형식적이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위반을 공시를 이제 강화를 했다는 거 그거에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실사 가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감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감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지배구조법 위반이 되게 되면 이 감점을 하는데 감점도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이거는 지배구조법 5년간의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 내용 중 처분이 확정적인 것에 지배구조법 규제법 위반 처벌 수위가 사법부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만 계획해서 입찰 자격을 제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일로 마이너스 50점 감점이고 유형2는 지난 5개년간 이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 내용 중에서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또는 금전적 처분의 과태료 과정적 이행 강제의 경우는 유형2다 해서 마이너스 30점이 되고 유형3는 이 가장 유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낮은 처분이 되는데 지난 5개년간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 내용 중 처분이 확정돼서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되면 시정명령, 시정공고, 경고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0.5 감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감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평가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만약에 감점 사항이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100점이 되겠죠. 그리고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그래서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감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 그만큼 신경을 쓸 만큼 구조법 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가이드가 굉장히 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서 이제 사례 위주로서 이제 그 범주, 실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지배구조는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죠. 아까 뭐 이사회 구성,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획, 지배구조 구조. 제가 한두 개씩 사례로 다 설명한 게 6개 범주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다음에 그러면 6개 범죄 17개 진단 항목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에 여러 가지 17개 진단 항목을 준비해서 이어받게 ESG 지배구조 경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구성에 5개, 이것도 제가 그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 그 설명해서 드렸고, 활동 4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 지배구조 권리도 4가지 항목 있죠. 윤리경영을 1가지 이것도 설명드렸고 감사기금 2가지인데 그중에서 1가지 제가 이걸로 세부 사항으로 가이드로 설명드렸고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도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 관련해서 제가 세부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16개 진단 항목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가이드를 준 대로 하게 그 기업에서 ESG 지배구조 경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너희가 ESG 경영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향상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일석이조가 되죠.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도 좋게 받고 또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신뢰도 향상으로서 좋은 평판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 위험이 또 감소가 되는 또는 분노적인 그런 위험이 감소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 공실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자율공시로 하게 돼 있는데 2017년에부터 자율공시 8개가 있는데 쭉 넘어오다 2022년부터는 128개가 됐고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자율공시가 늘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공실정이 이제 원래는 25년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좀 1년 연기해서 2026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는데 아직도 날짜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26년부터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코스피 상장자는 원래는 25년에 30년인데
30년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이와 같이 26년부터 일단은 자산 유증은 지속가능경영소 공시 인정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알아도 되고 이거는 또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 이상으로 해서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학우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와 같이 실사 위주로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 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배구조 경영 관련된 부정적인 것을 실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개선적으로 했는지 그걸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우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까 그 ESG 경영이 지배구조라는 경영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ESG 지배구조 관련해서 더욱더 좋은 평가를 얻어줄 또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ESG 지배구조 경영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경영이 필수 경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